예, 반갑습니다. 국회도서관장입니다. 현진군입니다. 오늘 도서관 우리 사서들의 어떻게 보면 연간 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일종의 페스티벌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떻게 뜻깊은 날에 또 이런 비대면으로 하게 돼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매년 하는 이 행사를 계속하게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를 또 이런데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3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난달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조금 생소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도서관이라는 용어는 한평생 어떻게 보면은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한 용어지만은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 얘기 많이 하고 있는 민주주의, 도서관과 민주주의가 같이 어울려 가서 도서관 민주주의라는 이 용어는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이 라이브러리 디모크래시라는 이 말은 그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국회 도서관장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바를 하나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때 영국의 대처 수상이 이런 말을 했죠.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돼서 그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운명이 된다. 결국은 인간이 하는 모든 그 행동, 모든 생각 이런 것은 결국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그 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운명까지도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 사서분들 굉장히 사명감도 많으시고 굉장히 성실하다는 것을 제가 이직을 맡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도서관 여러 가지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신데 사실 이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떤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냐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도서관의 어떤 확충이라든지 도서관의 중요성이라든지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의 도서관이 정책이 왜 중요한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큰 생각의 틀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문헌정보학이나 사서분들이 생각하는 그 틀에서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이런 틀 정치 틀에서 이제 가장 큰 틀로 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틀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하나의 가설에서 출발해서 그 가설이 많은 사람의 동조를 얻게 되면 그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남들이 설득할 수 있고 설득한다는 것은 바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많은 정책적인 불만이 있으시죠. 또 많은 인적인 인원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예산의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이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설득해야 되는 그 생각의 그 틀을 제가 도서관 민주주의라는 이런 개념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 또 나름대로 좀 인정을 하시고 공감을 하시면은 앞으로 생활하시면서 상대방을 정치권을 이렇게 설득하는데 무기로 사용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서 내지 도서관 관련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고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뿌리가 도서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독서실하고 같이 생각합니다. 뭔가 드라이하고 재미없고 조용해야 되고 떠들면 안 되고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하는 이 독서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일종의 혁신적인 도서관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책에도 제가 한 10개 정도의 도서관을 제가 시범적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물론 뭐 대한민국에서 10개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풀에서 10개를 제가 선정을 했을 뿐인데요. 대체로 한 2, 3년 전에 제가 지어진 도서관입니다. 저는 이런 도서관을 기존의 도서관하고 확연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혁신적인 도서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혁신적인 도서관이냐? 기존에 도서관은 독서실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탈피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서관은 미술 도서관으로 가고 있고, 어느 도서관은 음악 도서관으로 가고 있고, 어느 도서관은 자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들어 누울 수가 있는. 심지어는 어느 도서관은 그 젊은 청년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확보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도서관이라는 이 워딩에서 갇혀 있기에는 너무나 많은 액티비티가, 많은 이 활동을 다 수용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도서관이라는 이름보다는 문화 복합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문화 복합 시설로 가는 이 혁신, 그럼 이 혁신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10개의 도서관을 혁신적 도서관을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충남도서관,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도서관의 그 도시, 내포 신도시의 가장 핵심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그 지역의 가장 핵심 건물은 군청입니다. 시청입니다. 그렇죠. 이 도시는 가장 핵심 위치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군청이 있고 시청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도시 공간 구조입니다. 지금 민주주의 이 정치 구조 하에서 가장 주인은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국민입니다. 자, 그러면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시설이 뭐냐? 물론 군청, 시청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서비스라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바로 도서관입니다. 그 도서관이 도시의 이 공간의 핵심 장소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민주화 시대에 가장 어찌 보면은 대표적인 공간 구조로서 앞으로 벤치마크를 해야 될 우리의 미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있는 이 도서관은 남양주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정약용 도서관, 또 이석영 도서관, 굉장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우선 색깔부터가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아시겠지만은 많은 사서분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도서관에 보면은 대체로 색깔이 가능하면은 눈에 띄지 않는 색깔이 대부분입니다. 뭐 회색 이런 식입니다. 이 공간은 빨간색, 파란색, 원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그 지역을 가장 대표하는 유명한 빵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이라면 형평성을, 균형성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뭔가 좀 이래 상대적인 열악한 이런 빵집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 지역에서 가장 잘하는 빵집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은 책을 보기 위해서 가는 공간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빵을 먹으러 가는 이런 도서관이 되고 있습니다. 또 2층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국밥, 뭐 이렇게 뭐 김치찌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보편적이지만은 서양의 음식점 이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곳에 한식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지역민들이 어떤 서비스, 어떤 음식점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민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실제로 이 공공도서관이지만은 플렉시블하게 탄력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그 현실, 그것이 바로 혁신도서관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혁신적인 도서관이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 게 추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아야지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치에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굉장히 혐오하는 이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왜 정치가 그럴까요? 일단 정치라면 뭔가 좀 이래 사리 사욕 못 챙기고 남의 뒷담화 까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 활동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예산의 모든 것은 다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도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 다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힘을 작용한 것이고 또 그 지역의 시장이 혹은 그 지역의 군청이 군수가 혹은 그 지역의 시의회 의장이 많은 정치인들이 조금 협업에 의해서 그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도외시하게 되면은 우리 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혁신도서관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을 정치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이것이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자, 정치 결국 도서관이라는 것도 정치 속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는 좀 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그 구조에서 결국 공공도서관을 보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이상입니다. 디모크라시 이상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는 이상일 뿐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전부 간접 민주주의, 대입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다 참여하게 되면 엄청난 행정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투표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현대는 굉장히 복잡한 세상입니다. 정책도 수없이 많습니다. 각 정책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일반 사람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대신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 대신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접민주주의, 대민주주의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실시하고 있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접민주주의에서 오는 정치인들. 자, 국회의원도 지금 300명이 있습니다. 시의회 몇십 명씩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자치단체 한 명씩 있습니다. 실제로 한 명의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지만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10명, 100명입니다. 국회의원도 똑같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정원이지만 실제로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사람은 3,000명, 3만 명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뽑느냐? 그 권한은 국민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정치 시장에 있어서의 공급자입니다. 그럼 정치 시장에서의 수요자는 누구냐? 바로 유권자입니다. 국민입니다. 경제시장으로 많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화라든지 이자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물건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많은 경제 현상을 경제시장이라는 그런 관점, 다시 말해서 공급자와 수요자, 경제시장에 있어서의 공급자는 기업이 되겠죠.
경제시장에서 수요자는 소비자가 되겠죠. 확실하게 경제시장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똑같이 정치시장을 보자는 것입니다. 자, 정치에서의 공급자는 바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항상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 수요자는 누굽니까? 유권자가 누굽니까? 바로 유권자. 이 유권자는 수없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5천만 명이 있습니다. 자, 이 5천만 명이 각자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뭡니까? 투표권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치 시장을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대부분의 국가는 다 이 시장 경제 체제를 가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를 효과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학교에서 배운 아담 스미스입니다. 1776년 국부론에서 이야기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 경제가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정책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기업은, 공급자는 이윤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공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것을 지역의 빵집으로 설명했습니다. 빵집 주인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빵을 굽는 이유는 그 지역의 이 지역민들을 대신해서, 다시 말해서 그 지역민의 그 공익을 위해서 빵을 굽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돈 벌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비록 돈 벌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빵을 굽지만은 그런 행위가 결과론적으로 그 지역의 지역민들을 다 행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사익과 공익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시장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결국 잘 사게 한다. 왜 그럴까요? 사익과 공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왕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를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식하게 시장 실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장 실패라는 것은 공급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사익이 공익과 일치되지 않을 때 그걸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정치 시장을 보자는 것입니다. 정치 시장도 기본적으로 경제 시장하고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치 시장은 경제 시장보다 조금 열등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치 시장은 공급자를 뽑을 때부터 4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경제 시장에서는 매 순간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경제 활동, 다시 말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라도 돈 쓰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치 시장에서는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 있습니다. 내년 6월 되면 또 지방선거 있습니다. 자, 4년마다 한 번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정치시장은 경제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입니다. 단적을 예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시장에서 빵을 구워서 파는 것이 사익과 공익이 일치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60년대 정치시장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정치 상품이 막걸리 고무신이었습니다. 아마 나이 지긋하 싶으시면 다 아실 겁니다. 왜 정치인들이 그때 막걸리 고무신을 들고 나왔을까요? 그것이 가장 유권자의 마음을, 유권자의 표를 받기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본인은 당선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익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이 공익을 달성시킬 수가 있습니까? 공익하고는 반대하는 방향입니다. 자, 고무신과 막걸리가 판을 치는 이런 정치 시장에서는 사익과 공익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정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고무신 막걸리 내놓고 당선될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공약을 내놓으면 오히려 떨어질 겁니다. 사익과 공익을 일치시키는 그런 정치 상품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도서관, 공공도서관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이라면 똑같은 하나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10가지 공공도서관은 뭐 빌딩이 좋다고 제가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빌딩뿐만 아니고 그 지역민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 지역민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빌딩은 그렇게 팬시하지 않고 좋지 않다 하더라도 교육청과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중학생들이 마음대로 공공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로 통로를 연결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공공도서관 따로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왜 따로 있고 시설을 왜 그렇게 분리하냐는 것이죠. 같이 결합시키고 연결시키면은 전체 그 지역민의 만족도도 또 높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공공도서관에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혁신적인 공공상품이냐 하는 것은 하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하나의 벤치마크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어떤 지역에 가장 어울리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치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혁신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전부 다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품이 이 정치시장에서 정치인들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정치시장이 되면은 정치인도 좋고 그 지역의 지역민들도 좋은, 다시 말해서 사익과 공익이 일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모든 정치인은 혁신 상품, 혁신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지역에 시의회에 뛰는 사람이 예를 들면 10명 뽑는다면 100명이 지망할 거예요. 그럼 100명 간의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무신으로 막걸리도 경쟁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지연 학연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어떤 보면 이 그룹 문화, 지연 학연입니다. 자, 과거에는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했지만은 이제는 조금 수준 높은 상품으로 경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제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쟁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경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경쟁이 제대로 페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경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도서관으로 경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경쟁입니다. 이런 도서관 경쟁이 신랄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면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혁신적인 도서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만들어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정치시장의 비효율성, 정치시장의 실패, 이런 것이 교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권자 지역민들도 이제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도서관의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열악한 도서관 시설에 있는 유권자 지역민들은 이제 거꾸로 정치인들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옆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좋은 도서관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근데 외치면 됩니다. 그 외침이 외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정치시장에서 투표의 힘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도 사서들을 포함해서 우리들도 도서관을 보는 시각을, 생각의 틀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서관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말에 반박하는 자식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안 합니다. 당이란 말은 본래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도서관이 중요하다는 말 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크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도서관이 왜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구조로 프레임을, 생각의 틀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야지만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규범적으로 중요하다, 공부를 많이 해야지 좋다, 운동을 많이 해야 좋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로서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시장 구조로서 도서관이 왜 그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도서관이 수준 낮은 도서관을 가진 이유는 수준 낮은 정치인을 뽑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끌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도 도서관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하는 그런 외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도서관 민주주의입니다. 사실 제 책에서도 보면 도서관하고 옆에 띄우고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뭔가 어색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 의도는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서관 민주주의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자유와 민주주의는 같이 붙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하자. 민주주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도서관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좀 더 성숙시키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도서관 민주주의입니다. 이제 우리 사서 여러분들도, 우리 도서관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 여러분들도 규범적인 중요성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정치 구조 속에서, 이런 민주주의 구조 속에서 도서관이 될 수밖에 없는, 도서관이 현 수준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 민주주의 구조를 설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 바꿔봄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도서관도 발전하고 민주주의로 발전하고 정치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도서관 민주주의라는 이 생각의 틀을 심으셔서 대한민국의 도서관 발전에 좀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발전의 상을 갈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